지자체 A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에 처음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 B의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영리병원 B는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수익성이 낮아 운영이 어렵다는 항의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결국 지자체 A는 영리병원 B의 내국인 진료도 허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 A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서 외국인 진료는 물론 내국인 진료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90%는 민간이 설립하였고 5.7% 정도만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국공립의료기관입니다. 이에 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공공병상 수가 71%이고 민간병원 비율이 높은 일본과 미국도 각각 26%, 25%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유난히 민간이 설립한 병원이 많은 이유는 식민지 지배 및 한국전쟁을 치룬 정부가 병원을 설립할 충분한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민간 의료기관이 대다수인 우리나라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내국인은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도 모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질병으로 치료받을 가능성이 아닌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책정이 됩니다.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진료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료비나 검사비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비용만 받게 하고 의료비 청구를 평가하여 과잉진료라고 평가되면 삭감하는 방식으로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일 건강보험이라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에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강요하고 비용 효과성을 검토하는 건강보험 등재 방식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최대한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와 같은 의료인과 정부나 학교와 같은 비영리법인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주체를 제한하여 비의료인이 의료시장에 참여하여 이익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병원에 재투자하거나 직원들의 월급이나 복지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영리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공공성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민간 의료기관은 진료비나 진료 대상에서 국가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민간 의료기관은 실질적인 의미의 민간 의료기관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부 규제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보험료와 의료비를 최소한으로 낮추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매우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각국의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액은 독일 14.6%, 일본 10%, 벨기에 7.35%, 오스트리아 7.65%이지만 한국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6.46%로 외국에 비하여 보험료율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외래 이용 횟수 평균이 6.8회인 OECD 국가에 비하여 한국은 16.6회, 재원일수 평균이 8.11인 OECD에 비하여 한국은 18.51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얼마나 우수한 제도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화된 의료 규제는 평균화와 획일화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은 병원 간 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같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통제로 인하여 거의 모든 병원이 같거나 유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더라도 좀 더 좋은 치료를 받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료 민영화를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란 의술로 병을 고친다는 의료란 뜻과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영역에서 통제를 줄이거나 없애겠다는 의미의 민영화가 합쳐진 말로서 의료 분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의 대표적인 것이 현재의 단일 건강보험을 2개 이상으로 쪼개거나
혹은 민간 의료보험회사의 건강보험 진입을 허용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영역도 쪼개거나 민영화하여 각 의료보험마다 의료 서비스의 범위를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영리병원입니다. 영리란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의료법상 영리병원이란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주식을 발행하는 등 투자자를 통해 자본을 모아 병원을 설립하고 병원을 운영해서 번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영리병원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도 병원이 스스로 알아서 정하는 대신 환자들은 건강보험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영리병원은 허용되어야 할까요?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첫째,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고질적인 낮은 수가와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과잉진료와 진료비 부당 청구와 같은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과잉진료나 진료비 부당 청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의료기관들은 비영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자회사로 넘기거나 비용 처리 등을 통해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이익의 상당수를 가져가는 등 영리기관과 다를 바 없는 경영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여 병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적절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병원의 합리적인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병원 서비스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같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현재의 수가 정책은 많은 비영리 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안주하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외면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영리병원들은 비영리병원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으로 매기 효과로 인하여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간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은 의사만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경영 지식이나 마인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영리병원은 전문 경영인들의 병원 경영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 및 병원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영리병원들은 생명보험회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민간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등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리병원이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고급화 및 차별화 전략을 앞세운 영리병원은 물론 비영리병원보다 진료비를 낮게 책정하여 박리담회식 수익 전략을 추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병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영리법인이라고 무조건적인 자유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의료수가를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하여는 의료수가에 대한 자율성은 주지 않고 성형이나 미용과 같이 일부 진료 과목에 한정하여 영리를 추구하도록 허용한다면 영리병원이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제조업에 대한 투자 감소와 함께 자산 거품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의 잉여자본을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면 경제 효과와 고용 창출을 통해 국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영리병원은 의료 서비스를 상업화시켜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질병 치료라는 고유 목적을 저해할 수 있고 병원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인하여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의료 서비스를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영리병원이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장 진입에 성공하고 비영리 병원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시장점 유율을 충분히 확대하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진료비를 급격하게 높일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외국의 사례를 보면 상당수의 영리병원이 새로운 병원을 만들기보다는 운영이 잘 되지 않는 비영리 병원을 인수하여 리모델링하고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이런 방식의 영리병원은 투자 효과가 미미하고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영리병원이
증가하면서 병원 업무의 상당 부분을 아웃소싱하거나 싼 임금의 계약제 직원을 뽑는 등 비영리병원에 비하여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넷째, 영리병원의 수익성 극대화 전략으로 산부인과나 흉부외과, 응급실과 같이 필수적이지만 수익성이 낮은 진료 과목은 없애고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과목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전략은 진료 과목의 불균형 및 의료기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90% 이상의 병원이 민간병원으로 영리병원의 영리극대화 전략이 민간 비영리병원에도 확산 및 전파되어 과잉진료와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 더욱 만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리병원이 필요할까요?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